이 책의 큰 네 단원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단원, 우리의 과제와 미래입니다. 거기서 이제 도입부에 인용문이 있죠. 우리 용비어천가에서 따온 것입니다. 위령원진, 여진, 내정, 쟁장, 지언, 부자항형. 요거에 대한 이제 요 해석은 이제 한문 과목이 아니니까 생략하고, 이제 직역은 아니지만 이것을 이제 그 이 용비어천가 자체를 계속 쭉 읽다가 보면은, 물론 여기에 주어도 없죠. 그러니까 알 수가 있지만은 그냥 이 문장 하나를,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를 지금 읽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역해서 해석한 것이, 이성계의 이름이 멀리 떨치니 여진족이 스스로 찾아와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보다 조선은 영토가 넓어졌죠. 그러니까 함경도지 지역은 고려 때까지는 우리 민족의 영토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넓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로 하는 그러한 이제 국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국경은 사실 그 우리 한반도 반도라고 하지만은 이 반도라고 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고려 때까지는 여기까지가 영토였는데, 조선에 들어와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이런 우리 국경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성계가 여기서 이제 여진족들을 지배하고 있다가,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선을 이제 세웠죠. 그러니까 고려를 승계해 가지고,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어떤 규모만 다르지 중국의 그 역사와도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그 원래 몽고 지역과 만주 지역은 그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죠. 거기는 한자 문화권도 아니고. 그런데 원나라 때 몽고 지역의 사람이 이 중원을 점령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몽고 지역이 계속 연고 관계를 갖게 됐고, 중국과 그 청나라 때 만주족이 중국을 점령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만주 이쪽은 그 땅이 아니었는데, 중국인 땅이 한문을 쓰는 중국인 땅이 아니었는데, 그 만주족이 점령한 다음에 나라가 통합되고, 그 다음부터 그 이쪽이 중국의 땅이 되었죠, 만주가. 마찬가지로 고려 때까지 이쪽 함경도 지역은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이쪽을 다스리던 이성계가 고려를 점령함으로써 이쪽도 우리 땅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원래 뭐 온돌도 이쪽 지방 그 풍습이었는데, 이제 우리 민족의 전체적인 풍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드라마를 봐도 고려 신라 때 드라마는 오히려 의자식 생활을 하는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하고서 이제 땅바닥에 엎드리는 경우가 많죠. 온돌이 더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의자식 생활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마치 이제 중국 청나라에서 이제 만주족의 변발을 이쪽에 다 강요를 했죠.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활동에 그냥 뭐 보기에는 좀 어떨지 몰라도,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강요해서 어쨌든 그 시대 동안은 이렇게
퍼트려졌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강요가 아니라 좋은 어떤 어, 어, 풍습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 하나의. 그런데 이제 이쪽도 이제 추운 건 마찬가지니까 이쪽이 아주 추운 추위에 대응하는 것이 미리 발달했으니까 여기도 겨울에 추운 건 마찬가지니까 그 온도를 도입해 가지고 우리 고유의 그런 풍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한반도 갈등 해소의 길이라는 그런 또 중단원이 있고 거기 다시 또 한반도의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죠. 지금 와서는 공공연히 우리 민족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예전보다 덜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과거에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도 나라와 민족의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민족을 강조하는 그런 건 적어도 공적으로는 우리 민족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문화적으로는 그런 아직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 민족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덜하지만 아직도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사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사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세상에 뭐 어느 민족이든 거의 단일 민족이란 건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기 유대인이 단일 민족이라지만 그것은 유대교를 믿는 것이고 사실상 오히려 웬만한 나라 이상으로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국가들의 그 접하면서 그 뿌리가 다 반드시 단일이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인간이 근친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들은 얘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걸 강조하면서 거기도 말하면서 대부분이 어디 뭐 유럽 어디서 온 민족이고 한 5% 내지 10%가 어디서 왔다 뭐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사실 국가라는 그런 설명을 하면서도 100% 그렇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럼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슬란드처럼 뭐 7, 80%가 어느 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뒤에 나오지만은 뭐 두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가 한 부류의 민족이 뭐 80, 90%를 차지한다면은 이렇게 무슨 나라가 이렇게 저기 4분 5열 항상 그렇게 좀 서로 이게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티격태격 하고 있죠. 한국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국론 통일이 더 쉽게 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은 지금 와서 또 정의를 하자면은 100%이 나라 사람들이 뭐 영어로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체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음, 국가 제도적으로 민족의 구분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런 나라를 아마 단일 민족이라고 하면 적당할 겁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인종 구분을 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아까 뭐 민족이 한 가지 민족이 아이슬란드처럼 뭐 8, 90% 차지한다면 국론 통일이 되겠다. 그럼 중국은 한족이 8, 95%라서 국론 통일이 되는 건가? 그렇게 또 얘기되지만 그건 다분히 인위적입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 한자를 쓰는 나라들을 그런 쓰는 이제 민족들을 그런 사람들 한족으로 해놨는데 사실상 중국의 이제 중원의 민족들과 남방의 민족들 뭐 그리고 남방도 이제 남동부하고 또 광동성 이제 그쪽 가면서 많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95%라는 건 이제 그 사실상 북방과 남방 민족의 차이가 뭐 소수민족들 차이보다 유전자가 오히려 더 크다는 그런 이제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북방방과 남방의 차이가 가령 북방의 어느 구석의 소수민족과 북방 한족의 차이보다도 크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20% 30%씩도 다른 민족들이 있지만은 이제 그들을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고 대세에 지장 없는 한 5% 6% 정도만 얘들은 이제 어떤 그 고유의 오지에 숨어서 그냥 고유의 그 풍습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소수민족, 이게 국가 대세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정말로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민족을 지정한 게 아니라 중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효과를 봐서 쉽사리 어떤 3, 40%뭐 국민의 그런 민족과 그런 사람들이 뭐 국가 전체의 시책에 어떤 반항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지금 오히려 그런 인위적인 것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제 그 홍콩이나 그런 대만 이쪽에 해서 그럼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중국 내부에서도 마음으로는 이제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체제 내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인위적으로 한족이라고 90%가 한 것이 사실은 한 50% 60%대 적어도 한쪽 40대 45, 30대 60, 뭐 그 정도의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국공 내전이 있었던 거고, 지금도 이제 그 어떤 공산주의 그쪽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한족 내부 세력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외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민족이라는 구분을 하기보다 이제 인종별로, 그러니까 신분증에도 머리 인종이 뭐다, 눈 색깔이 어떻다, 머리 색깔이 어떻다, 이런 걸 다 구분해서 넣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어떤 인종별의 그 차이를 공식적으로 하니까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죠. 다음 문장이, 그러나 민족,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는 애매한 것이다. 근친혼을 부당하게 보는 현실에서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이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 물론 그것은 이제 혈연으로 온 게 아니라 민족의 전통은 부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부계 유전자가 뭐 의미가 있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부계 혈통으로 이제 그 민족 전통이 내려오지만 그것은 부계 중심으로 가족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가족의 전통,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부계 쪽으로 중심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제 집단이 부계 혈통이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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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부계 쪽으로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어떤 모계 부계에서 뭐 부계의 그 유전자가 이렇게 어떤 동일성 그걸 계속 이어진다. 이거에 대해서 뭐 과학적으로 모계보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계 혈통을 이어지는 가족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영혼들이 계속 그 집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영혼들이, 그러니까 부계 혈통이 계속 몇 대라도 뭔가 좀 유사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그렇게 우리한테 보이는 겁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민족의 혼혈이 생기지 않은 민족은 없다. 그렇죠. 뭐 우리 구약 성서에서도 룻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모압 지방의 사람이죠. 룻. 모압 지방의 사람이 룻이 와 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압 사람 이제 룻이 이스라엘로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쪽으로 동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의 영혼 그런 쪽으로 계속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모압 사람의 뭐 룻의 유전자가 그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그렇게 섞여 들어갔지만 그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풍습 내에서 인생을 살아갈 그러기로 예정된 영혼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모압 사람 루스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의 그 전통이 이어졌던 겁니다. 어느 국가이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다. 그렇죠. 근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우선 대강 이제 아주 민주사회가 아주 그냥 활성화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 좀 혈연적으로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죠. 피침략 국가의 지배계층은 자국의 피지배계층을 같은 편으로 묶어두기 위하여 단일민족주의를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좀 설명이 좀 비약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느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어느 나라건 국가이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이 지배계층은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오히려 그 하층 계급 노동자의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오히려 그 오지나 그런 데서 좀 비교적 평온하게 살던 그런 민족한테 이제 그 어떤 중심지 세계의 어떤 경쟁이 크던 나라에서 타국을 다른 땅을 찾던 경쟁이 큰 이제 중심지에서는 서로 싸움이 벌어지죠. 그러다가 여기를 차지한 자도 있고 싸움에서 패하거나 밀려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다른 데 가서 자기도 지배 계급을 하려고 더 오지의 그 조용한 곳을 침략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기 지배 계층도 결국은 이제 그 이 땅을 이제 침략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웃의 다른 나라가 이 나라 전체를 또 침략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배했던 나라는 사람들은 밀려나죠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누가 지배하나 우린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새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항을 안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런 걸 이런 걸 방지하고 막고자 하는 그 장치가 뭐냐면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이 우리가 원래 뿌리가 달랐지만은 그것을 이제 덮어두고 우리는 같은 하나의 민족이다. 이 바깥의 민족에게 이제 우리가 지배당하면 우리는 다 노예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는 이 사람들의 노예였는데 이 사람들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사람 입장에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차이가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같이 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죠. 당연히 뭐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장 중요한 큰 예가 되죠. 한국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는 제국주의 피해자 시절 국민을 단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저희 어릴 때도 이제 그 주로 여자들 이제 줄넘기 하면서 부르는 노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아주 그냥 소수의 어떤 특별한 한반도 이거 자체를 하나의 그냥 특별한 하나의 민족으로 조그만 그걸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으로 된 그 약소 민족으로 비교적 세계적으로 소수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 국가와 민족을 일치시켜서. 그런데 그때는 우리 한국이 1950, 60년대 그때 여권 따기도 힘들고 외국 나가기도 어려워서 그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좀 이제 우리나라가 80년대 이렇게 발전하면서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고 외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계 각국에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풍습을 가진 민족이나 그런 게 많네. 중국 여기저기
중남부도 그렇고 뭐 라오스, 캄보디아 뭐 거기도 비슷하고 데 많고 심지어 뭐 아메리카 대륙 그러니까 비슷한 중앙아시아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우리 저 사람들도 그럼 우리 민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민족 한국하고 이 사람들 민족하고 어? 같은 민족이라면은 근데 우리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이 이 많은 나라들의 어, 종주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판단국이니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 수메르 지방, 아메리카 대륙 전부 다 그냥 포괄하는 그런 민족이다. 위대한 민족이고 다스렸던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을 이루는 민족, 국가라고 따로 이루어 있지만 그 민족 혈연 무슨 어떤 사람들의 그 자체에서 그렇게 이 큰 세계의 대륙에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걸 우리 민족이라는 그 우리 고유만의 그걸로만 착각하다 보니까 나가니까 비슷한 곳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우리 민족하고 이제 혼동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냥 바깥에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 비슷한 풍습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건 한국이라는 그 나라의 구성하는 사람들 뿌리 자체가 이 대륙과 이곳에 많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한국은 이제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나라로서 발전한 거지 한반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쌀을 주로 먹고 밥을 먹죠. 근데 중국 산동성 정도 가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 빵과 그런 것만 먹고 밥은 좀 안 먹습니다. 하지만 중국 중남부 강소성 절강성에 가면은 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냥 밥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한국이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어떤 풍습이라는 개념으로 물론 이제 좀 격리됐으니까 한국의 어떤 특색은 많이 있지만 또 상당수 대등소이한 그런 면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 서로 이질적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은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걸로 보아 명백하다. 그러니까 참 그 무슨 때는 게 우리 단일민족 하면서 조금만 전에 이야기 드라마 그냥 옛날 얘기 보면 오히려 그냥 양반들과 상민들과 그런 엄격한 신분제도에 대한 그 미국의 노예제도 이상으로 그런 거를 강조하는 드라마 문예 그런 건 많이 있죠. 그런 건 강조하면서 왜 단일민족 서로 모순이죠. 그러니까 단일민족이었다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다 너희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잘나면은 올랐다가 그 이도 그 세습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신분 계층 차이가 있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혈연적으로 그걸 중시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냥 벽을 갈라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서로 다른 민족들 그런 사람들이 한반도에 같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거 사실 미국처럼 모도의제와 그냥 백인들 그런 것처럼 한반도의 집단적인 갈등은 과거생의 여한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이 20 그냥 세상 일 아직 잘 모르던 사람 청년들이 지금 이미 상당히 지난 일이지만 미군 부대 들어가서 훈련 중지하라 하고 막 시위를 해요. 미군한테 한이 맺힌 거죠. 이제 6.25 때 통일의 기회를 응? 무산되게 만들고 북에 의한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0살 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세뇌 교육이라도 아무리 대학생을 그냥 교육시킨다고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런 이제 집단 모임에 들어간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그게 뿌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 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쪽 위주의 통일 그런 것이 되고 이제 자기들이 특히 조선 시대 일제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이제
그 지배 계급으로부터 그러니까 한을 좀 맺혔었고 그리고 조선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당연히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해방 후 이제 그 과거의 우리나라 민족이 이제 특히 북한 쪽에 과거의 양반제도 지주 모두 이제 제거를 시켰듯이 그때 이제 그 과거에 그 많이 한은이 맺혔던 피압박을 받았던 사람들을 상류 계층을 올려놓는 거 그런 일에 북한이 앞장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체제로 이 나라가 전부 통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미군에 의해서 그게 무산되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조선 시대 때 좀 하층 계급으로 압박을 받다가 일제시대를 참고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그 상류 계층으로 이제 뜻을 펼 상황이 됐는데 그걸 안 된 거. 그거에 대한 한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천적인 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입장을 이해해야지 그걸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니 북한 너희들 북한은 그리고 가서 살든지 그냥 이 매국노 반공법은 능지처참할 그래야 하는 분들 과거에 이제 반공 일본도의 그런 나라였을 때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다양한 이제 주장을 이제 인정한 나라고 또 일부 때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동조하는 상당히 그런 면을 숨긴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 온건보수나 중도 뭐 그 정도를 자처하는 진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세력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은 하여튼 뭐 어느 한쪽이 이 권력을 장악해서 이렇게 국론 통일 그 이데올로기를 장악해서 그렇게 하질 않고 서로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부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20, 30%의 그 선호 집단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지역 갈등은 실질적인 민족 갈등이다. 지역 갈등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떤 민족도 이제 어느 정도씩 출신 민족도 이제 그 분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갈등은 실질적인 민족 갈등이다. 근데 여기 민족이란 말은 우리 한민족 할 때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민족 아닌 고대와 중세의 한반도와 대륙의 여러 민족을 말한다. 한반도에도 대륙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다가 이제 그렇게 대륙에도 있고 한반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점인 이념 갈등은 민족 갈등이나 문화 갈등이 다른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서로의 애초에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념 갈등을 이제 그 하지 않고 솔직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 갈등이 오히려 더 겉으로 노골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근데 흑인이나 히스패닉 그런 사람들 대부분 진보 편을 서려가죠. 왜냐하면 그쪽에 주류가 아니니까 미국 문화를 좀 변화시키고 바꿔야 뭐든지 바꿔야 자기들 세력이 더 강화되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전통 기독교 국가인 메리 크리스마스도 이제 거의 못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으로 풍습이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래야 이제 전통 주류가 아닌 민족들이 자기들이 세력을 더 강화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대학 하버드 그런 성적보다는 인종 쿼터제라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왜냐하면 순전히 성적으로 하면은 전통 민족의 그러니까 주류 문화는 어디까지나 옛날 선진 문명권인 유럽 출신 백인들의 문화에 따라 있죠. 이제 영어
와 이제 그 서양 학문들, 유럽 학문들 그걸로 이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매기니까 당연히 백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우수해서가 아니라 그쪽 문화에 대한 그 전생의 경험이 더 많으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섞여서 백인이었다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백인 쪽으로 이제 그런 어, 유럽 문화에 많은 전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성적이 더 우수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놔두면 백인들이 더 계속 사회 상류층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좀 섞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쿼터제, 교수인종 쿼터제 이런 거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를 이제 뭐 집어넣자 이런 거. 우리나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순수한 성적만으로 하는 거를 자꾸 흐트리려는 의도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적이 좋지 않아도 어떤 다른 이제 기질상 다른 사람이 우리 국가사회 주류 기질 그와 좀 다른 사람이 주류로 좀 들어가는 그런 것을 열어놓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술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민족 갈등이나 문화 갈등이 다른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이때 이 글을 썼었는데 오히려 이때보다도 더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란 것을 분명한 그 정의를 오히려 더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념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 사회를 올바로 이끌려는 좋은 거지만 이념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거짓말이고 이념 집단이라는 것은 자기들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이념을 오히려 그 포장해서 주장한다는 겁니다. 보수 이념은 이제 자기들이 원래 주류였으니까 주류적인 그런 그 전통적인 그 가치를 계속 지켜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비주류 민족들 미국이라면 흑인, 히스패닉 이런 사람은 저기 그 진보 이념을 주장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하죠. 우리 한국도 또 마찬가지로 뭐 공산주의니 자유주의 이거를 뭐 우리가 그걸 심취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라는 사람들도 참 잘못된 게 모르는 게 아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심취해서 그걸 따르는 사람이 있냐 하면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고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여러 뭐 이른바 진보 기득권층의 비리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진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뭐 그냥 빠져든 사람 같으면 비록 사회적으로 적응성 그건 덜해도 아주 깨끗하게 이제 정말 그런 순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걸 정말로 따른다면. 근데 현재 그걸 주장하는 건 오히려 거짓말이고 자기들의 어떤 비주류성을 이제 그 비주류적 여태까지 전통 비주류적이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뒤엎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득권, 세미 기득권, 그러니까 아주 톱 기득권에서 약간 다음의 기득권층도 자기 기득권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득권 측면에서도 왜 진보냐? 그거는 왜냐면은 이런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아주 최고 기득권층은 이제 뭐 제법 그러기 위해서 뭐 그러겠죠. 그냥 어쨌든 간에. 근데 한 요 정도 기득권 이성에서는 재벌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무너지고 다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진보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보 사상을 그러니까. 상하계층의 갈등은 시류에 따라 각 집단의 유리한 입장 혹은 불리한 입장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은 근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지금은 이제 그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보듯이 그러니까 원나라 오랑캐가 100년 집권하다가 명나라가 2, 300년 하다가 다시 또 청나라 이른바 북방오랑 이런 사람이 다시 300년 이렇게 한 100년, 200년, 300년을 계기로 이렇게 막 양지음지되고 이제 권력이 변화됐지만 요즘 민주사회에서는 선거해서 우리 현생 과거에는 현생 내에서는 그때 시대 사람은 참 비주류였던 사람은 불행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이 그러니까 올라갈 기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보듯이 우리 그 한 사람의 생애에서도 불과 10년, 5년 사이에 이렇게 막 양지 음지되고 그런 걸 보게 되죠. 그런 게 오히려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설령 양지에 있지 못한 그래서 불만인 사람들도 그런 거에 많은 위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하계층의 갈등은 시류에 따라 각 집단이 유리한 입장 또는 불리한 입장이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옛날과 지금과의 차이를 이제 보자면은 빨간 선이 잘 안 보이니까 빨간 선. 근데 이게 두 민족의 그럼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류에 따라서 이제 득세하다가 침체했다가 이러죠. 이 집단 또 이 집단이 서로 교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2, 300년 동안 요 사이가 2, 300년 됐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경우는 이제 500년이 되는데 그땐 또 왕정 조선 초기에는 왕실 위주의 권력이었다가 중후반에는 세도 정치였죠. 세도 정치에서 양반들 세력 있는 사람이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세력 있는 사람이 또 한 집안이 계속된 게 아니라 자꾸 바뀌고 좀 사실상 500년 동안 똑같은 영적 그 부류의 사람이 이제 집권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뒤에 뭐 왕권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초기의 그 왕실의 영적 본질 영혼들보다 하고 같은 부류라고는 오히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2, 300년이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이걸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은.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 혹은 집단 간의 관계는 유리한 입장과 불리한 입장이 서로 맞바꾸어 나타난다. 아까 뭐 말로 얘기하는 게 또 나오네요. 중국에서 송, 원, 명, 청으로 권력이 교체되면서 한때는 중원민족, 한때는 북방민족이 권력을 차지했으며 권력을 차지한 민족은 상류 귀족 계급을 형성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배계층은 변화했으며 양반 혹은 장민의 후손이란 것은 단순히 과거 권력층 후손의 여부라는 것이지 그것이 자랑이나 수치는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혈연으로 이렇게 과거 양반을 후손을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집단 자체는 얘가 내려오면서 그때는 그 부류 영혼들이 이제 올라갔었던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내려간 거죠. 운세가 옛날만큼 트이지 않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것을 뭐 자랑 혹은 또 이제 지금 상황이 올라가고 군화명예를 가진 사람이 자기 조상 족보를 올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시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수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혈족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자기의 전생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족으로는 오히려 아마 혈족만으로 보면 이렇게 좀 아주 균형 잡힌 부침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이라고 해서 어느 후손이 이렇게 가고 어느 후손이 이렇게 후손을 이어지면서 이렇게 융성하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이 후손 혈연적 후손이 난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같은 영적인 그룹들 같은 그런 모임들 영적인 그런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후손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영적인 그 존재 자체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으로는 혈연적으로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균형 잡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한 영적인 존재의 이걸 본다면 아주 균형 잡히게 이게 나올 겁니다. 근래는 세대 갈등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세대와 신세대의
사회관이 다른 것. 9세대는 교육을 타실로 돌리며 신세대도 나이를 먹으면 자신들과 비슷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이제 단적인 것이 이제 9세대는 안보와 그걸 국가적 관을 중시하는데 신세대가 자꾸 이제 촛불 시위를 하고 이렇게 뭐 나라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 교육 탓으로 이제 돌리죠. 되게 이제 아무래도 현재 사회에서는 그것을 유물론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것을 유물론적으로만 봐야 되니까 그 교육 탓은 후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게 후천적으로 돼가지고 그 영향은 있습니다. 아직 모를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우리나라가 그냥 매판자반 그리고 건국대의 비리 여러 가지 잘못된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좌파적인 시위에 따르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런 거가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유전에 의한 생계만을 생각하며 신세대의 정신이 9세대와 동일한 원천 오리지널인 것으로 가정하는 한도 내의 추측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세대가 9세대의 다른 교육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9세대하고 이렇게 다르게 대립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이 3, 40대 가지고 세상 물정이 그렇게만 볼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상적으로 볼 게 아니구나. 하고 9세대의 공감해가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한참 활동적인 20, 30대를 이런 진보 운동 그런 데 자기 에너지를 바치게 되니까 몸을 바치게 되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는 이 진보 세력 이쪽에서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고 사회적인 세력을 그런 이쪽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죠. 9세대 쪽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시 이렇게 이 9세대와 비슷하게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측일 뿐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시대 정신의 원천은 유전자가 아니라 태어나는 세대에 깃드는 영혼의 본성이다. 시대 정신이란 말이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독일에서 시작됐죠. 자이트 가이스트 하고 원어를 쓰면 좀 멋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자이트 시간 가이스트 이 고스트 유령 귀신 그런 시대의 혼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대 정신 이렇게 이 말이 훨씬 단순하죠. 이 한자로 사실 제대로 번역하면 정신이나 시신이나 근데 이게 한자어는 이제 단어 글자 하나 가지고 하려면 너무 발음이 이제 단순해서 구분이 안 되죠. 시혼이라고 정신이라고도 혼이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시혼 한자를 번역하면 이건데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말로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시대 정신의 원천은 유전자가 아니라 태어나는 세대에 깃드는 영혼의 본성이다. 근데 원어에도 맞듯이 가이스트, 고스트 그 시대에 태어나는 그 고스트 영들을 얘기하는 거지 뭐 유전자가 뭐 또 와가지고 그 시대에 교육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찾아오고 지상에 태어나고 그런 세력을 이루는 그런 이제 고스트 귀신들의 부초류가 변한다는 겁니다. 신세대 영혼은 항상 9세대 영혼과 같거나 유사한 집단에서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세대가 이제 태어났다 하더라도 물론 인연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연은 당연히 있으니까 태어나죠. 하지만 그렇게 가까이 그냥 영혼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그룹 집단이 있다면 꼭 이 안에서 이렇게 부모가 여기라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한 바운더리에서 한 이쪽에 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사람이 아들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미리 그 분위기 조성이 되니까 이 나라가 자꾸 그 교육이라든지 나라 환경에 의해서 변해가니까 아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체육계 우리나라 스타가 지금 나타나는 것도 과거에는 안 나타나던 체육계 스타가 나타나는 것도 체력은 국력하면서 체육을 많이 육성시키니까 그런 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 마찬가지로 예, 이른바 진보 좌파적인 그러한 이제 이념 사상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이 인정되는 것 많이 하고 그리고 한국 전통 주류 가치관을 자꾸 파괴되고 이제 새로운 그거 가치를 따르는 식으로 그 영혼이 불리한 여건을 많이 조성하니까 좀 다른 집단에서 다른 영혼 집단에서 한국에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회 주류 가치관이 변화해가는 그 사회를 필요로 하는 영혼 집단도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집단이 여기서 일찍을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자기의 영혼 성장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영혼들이 한국 사회를 택하게 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이제 그 한문과 그런 이제 좀 깊은 철학, 성리학 그런 것을 진지하게 따지는 그런 영혼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불리해지니까 이제 어떤 감각적으로 서구적으로 서구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유리한 상황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많이 태어나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자기의 영혼 성장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영혼들이 한국 사회를 택하여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정치 운동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 이제 보수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현재로 이어지는 그 지금 상황에서의 그 자기들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유물론적으로 지금의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오히려 진보 좌파적인 쪽은 말로는 공산주의 유물론 하지만 그건 아니고 그 오히려 어떤 세계적인 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비유물론적인 방법론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운동 철학, 운동 방침에 그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렇게 자기들이 희생되더라도 미리부터 자기들 세대에서는 비록 성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과 유사한 영혼들이 계속 태어나는 그런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그 엄청난 말로는 그러니까 무슨 보수 철권 통치 확실한 보수 정권 그런 소리 하지만 오히려 그 시대의 핵심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죠. 그건 뭐냐면은 진보 좌파를 칭하는 이제 비주류 세력들이 자기들이 한국에서 좀 더 그러니까 세력을 얻으려면은 이제 학문적으로 성적으로 학업 성적을 그리고 그걸로 이제 평가받는 엘리트가 양성되는 그런 제도에서는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런 것을 되도록 이제 해체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 정권 하에서 오히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보수 정권 만약 민간 정권이라면 그게 불가능했죠. 경기이고 그런데 이른바 이제 동문기득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철권 통치 그야말로 군사정권이 총칼로 그냥 평준화해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아마 어떤 기존 지식인 이제 계층이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좌파들의 멍석을 깔아놓은 거죠. 이제 진보적인 이 한국 사회를 변형시키기 위한. 그리하여 이윽고 한반도인을 구성하는 각 영혼 집단들이 구성 비율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9세대하고 신세대가 태어나는데 신세대가 9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영혼을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20대 이제 그런 보수 정권을 반대하는 데모 시위를 했고
하지만 3, 40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왜냐하면 자기들 영웅적 존재 자체가 부모 세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자를 이어 태어났어도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 그 문화 자체가 달라지면은 이 다음 세대는 좀 다른 영혼들이 많이 태어나겠나. 지금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교육과 그 환경의 차이 때문에 교육이 이미 영혼 자체가 부모하고 좀 다른 영혼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세대 갈등이 있는 겁니다. 뭐 단순히 교육 때문에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성 비율이 변하죠. 이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떤 전통 문명과 그런 어떤 지식 문명을 존중하는 사람보다는 좀 이제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좀 그런 쪽이 이제 그리고 어떤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키치적이라고도 하고 무슨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반문화적 뭐 그런 식의 그런 영혼들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럽니다. 이제 한반도라는 세계의 요충지를 앞으로 어떤 성격의 영혼 집단이 주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영혼계에서도 치열한 암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한반도 이렇게만 너무 그냥 일본을 한번 좀 그려주죠. 그러니까 그 원형의 전설이라는 그 장용학 선생의 소설에서 이제 유럽 프랑스에서 생기는 그 자유와 평등에서 자유 사상이 이렇게 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서유럽을 가가지고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고 그 평등 사상이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절충됐다. 이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쪽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절충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고 또 게다가 분단도 그런 체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한반도가 세계의 요충지고 세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쪽이 차지하는가는 지금도 그냥 엄청나게 강대국들이 중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아예 북한을 자기 편 가까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고 중국은 엄청나게 신경 쓰이고 근데도 한국도 이제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드 보복 같은 걸로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도 이 지구상에도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단지 무슨 사상 이념을 퍼뜨리자 그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이제 미국, 서유럽, 일본, 미국, 서유럽 이런 가치관을 가지는 영혼들하고 이게 중국, 러시아, 동유럽 이런 좀 대륙적인 중앙아시아 그런 민족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개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를 둘러난 그러니까 어떤 민족들이 더 민족이라보다 그 영혼들 소스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냥 근본이라고 태어나는 왜 근본이라고 하냐면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는데 대개 영혼이라고 하면 그 정신적 그런 것만 생각하기 쉽죠. 근데 그 근본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유전자, 키, 뭐 몸무게, 뭐 생김 이런 것까지도 다 정해지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있는 근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이쪽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이 한반도라는 이 중심 이 지역을 어느 쪽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해서 어느 쪽이 이렇게 쫙 밀쳐나갈 것인가, 어느 쪽이 밀쳐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천상에서도 어떻게 내려보낼까 어떻게 태어날까 이렇게 치열한 암투가 있을 것이라는 그 추리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